is a dome for the lovers, a place to pledge their eternal love. いつか一緒に登ってくれる。フィレンツェのドームに？いつ？ずっと先。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삼성경제연구소 신현남 상무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저녁 시간이니까 이게 무슨 뭐 강의라기보다 그냥 그 피렌체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그런 기분으로 저와 함께 원래 끝나는 시간 8시 반이라고 했는데 좀 그때까지 가진 않을 겁니다. 20분이나 25분까지 해서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혹시 피렌체 가본 경험 있으신 분? 이태리 가본 경험 있으신 분? 이태리. 유럽 가본 적 있으신 분? 유럽에 가고 싶으신 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유럽에 가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럽 가는 배낭여행 계획 짜게 되면은 뭐 런던 인 파리 아웃으로 하거나 또는 이제 파리 인 런던 아웃으로 해가지고 뭐 주요 군데 들리고 보통 이태리 갈 기회가 있으면 보통 로마 정도 들리곤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가보고 세 번째 가보게 되면은 점점 자기가 좋아하는 도시들이 생기죠. 어떤 사람은 런던을 좋아해서 거기서 열흘씩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우디의 이제 본고장인 바르셀로나 가서 뭐 있다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피렌체를 즐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연인들의 성지라고 하는 이 피렌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영화가 있는데 혹시 배경음악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개그 콘서트의 어느 코너? 생활의 반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김기리 씨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제 이게 좀 많이 떴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와가지고 서로 이제 뭐 애인 소개하고 이제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음악이 전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뒤져보니까 그게 이제 냉정한 열정사이라는 영화였었고, 그 영화가 뭔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피렌체였고, 피렌체가 뭔지 하고 뒤져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 1시간 좀 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나왔습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드리 헵번 젊었을 때 모습이죠. 1953년도에 개봉했으니까 저 때 한 20살 정도시라면 한 1930년대생들, 그때 분들은 이제 이걸 갖다 보시면서 이제 로마에 막 가보고 싶다. 아, 정말. 그래서 거기 이렇게 손 넣으면 막 앙하고 이제 거짓말, 진실에 입도 막 넣어보고 그랬었죠. 그래서 옛날 포스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읽나 봤더니 자유를 찾아 방황하는 아름다운 왕제의 즐겁고 애달픈 청춘의 애수모 이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포스터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2001년도 일본에서 2001년도에 개봉했고 한국서는 2003년도에 처음 개봉, 2011년에 재개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또 나와서 세상의 모든 연인들을 위한 이 세계의 러브스토리. 그래서 피렌체를 갔던 분도 계시고 언젠가는 가볼 분도 계시겠지만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종탑에 올라가실 텐데 기왕 가실 거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 쫙 한번 해주시면은 아이고 우리 자기가 이렇게 똑똑하구나. 한번 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피렌체 가기 전에 먼저 유럽을 들어가 볼게요. 유럽 지도 이렇게 생겼죠. 저도 이 지도를 보다 보니까 왜 여기가 지중해라 그러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붙어 있잖아요. 뭐 좀 떨어져 있긴 한데 붙어 있다 보니까 이만큼이 그 지중해라는 소리 듣고,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한니발 장군 얘기 들을 때 여기서 막 싸우다가 일로 쫙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코끼리 타고 넘어가서 피렌체 산맥 넘어서 알프스 넘어서 이제 로마로 진격했던 그 스토리가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지도인 거고, 조금 좁혀서 이태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사이즈가 2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래서 북한이 12만, 우리 쪽이 이제 10만, 그 정도 사이즈인데,
이쪽 사이즈가 다 더하면 한 이제 3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쯤 됩니다. 근데 이런 섬들이 워낙 크죠. 그래서 이제 빼게 되면은 이 몸치만 보게 되면 이 사이즈가 거의 한반도 사이즈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마피아의 본거지로 유명한 이제 시칠리. 여기 색깔 틀린, 여기는 이제 프랑스령이죠. 그 나폴레옹이 태어난 코르시카 섬.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이태리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잘, 레이저는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로마가 있고, 저기 이제 베네치아, 그 베니스의 상인이죠. 그 다음에 패션의 도시 밀라노가 있는데, 거기 한 가운데 있는 데가 피렌체가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구글 맵으로 한번 거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로마에서 저 피렌체까지가 한 300이 좀 안 되고, 피렌체에서 밀라노도 300km가 좀 안 되고, 그 옆으로는 한 250km가 됩니다. 한국은 어떤가 하고 뒤져봤더니 서울에서 광주까지가 한 350km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거리가 로마, 저 피렌체가 서울, 광주보다는 좀 짧은 거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태리에도 이제 KTX 같은 게 있어가지고 타면은 로마에서 피렌체까지는 1시간 반, 피렌체에서 밀라노까지는 1시간 50분 정도 걸리는 이러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또 이제 지도를 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아르노 강이라는 게 쫙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우리가 주로 가면 보는 데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마 저 산타마리아 노벨라 역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이제 산타 노벨라. 혹시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 화장품 좀 아시나요? 그 고현정 크림? 뭐 이제 조금 아시는 분 아실 거고. 노벨라 성당이 있고, 요 옆에 이제 뭐 메디치 저택 유명하고, 두오모 대성당, 아까 이제 초반에 그림 보셨던 여기가 이제 조또 종탑, 그다음에 산 조바니 세례당, 이런 것들이 매우 유명한 것들이 되고, 아래쪽에는 베키오 궁전, 우피치 미술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름만 들으셨지만, 지금부터 1시간 5분 후에는 이게 뭐야 라고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만 쭉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광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필수적으로 가볼 곳이 되지죠. 일단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내렸다고 치고 제일 먼저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옆에 이것이 성당이니까 수많은 그림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그림이 마사초가 그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마사초, 일단 이름 하나 외워둡시다. 마사초. 마사초는 1401년에 태어나서 1428년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하도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서 독살을 했다는 설이 좀 지배적인데, 이 사람의 우선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위에 하나님, 비둘기, 예수님 있고, 옆에 보게 되면은 보통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성은 성모 마리아, 남성은 세례자 요한. 이제 그렇게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다른 분들은 요 그림을 그려달라고 화가한테 부탁한 돈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자기네 집에다가 딱 걸어두고 이 그림 보면서 나랑 항상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은 최초로 원근법을 갖다가 그린 그게 돼요. 1401년도에 제일 먼저 원근법을 그렸고, 보게 되면 저렇게 윗부분이 쫙 들어간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최초의 원근법이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사이에 이런 거 비둘기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은 비둘기로 표현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관이 있는데, 나의 어제는 당신의 오늘, 나의 오늘은 당신의 내일.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언젠가 다 이제 죽고 다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있다고 막 정신없이 살지 말고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면서 겸손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라라는 이제 이러한 그 교훈들을 우리가 이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사초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께 한 3가지 정도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피렌체에 가서는 이제 주요 어디에 어떠한 유적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연이 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이태리나 중세 쪽을 보려고 그러면은 또 이 미술을 또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정도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터 위로 1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기베르티, 브루넬리스키, 도나텔로 하면서 쫙 내려오는 그 예술가 계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이러한 그 큰 일이 있도록 만든 게 결국은 이제 메디치라는 그 메디치 가문이 실질적으로 이때 그 피렌체를 지배하면서 346년간 이제 피렌체를 지배했었는데, 그쪽 가문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고 3가지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해요. 마사초 그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그림에서 저분이 마사초입니다. 어떻게 아냐? 이 당시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항상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1번
화가. 2번, 화가한테 돈 주면서 그림 그려달라고 한 사람. 3번, 화가의 애인. 이런 사람들이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럽가에서 이런 그림을 보실 때에는 이 정면을, 즉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제 재밌게 보시게 되면은 그림을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마사추라는 사람인데, 이 마사추의 그림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원근법도 최초로 했지만 최초로 그 인간의 감정을 표출한 이제 그런 그림으로서도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마사추가 그린 피렌체의 귀족 부인의 출산이라는 장면이에요. 저기서 이제 귀족 부인이 애를 낳겠죠. 그래가지고 딱 이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축하에 이제 뿌뿌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얼굴 표정 보세요. 짜증을 확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뿌 하고 이제 그 나팔을 불고 있으니까 이 수녀님께서는 아, 저거 내 사람 지나가는데 작게 좀 불지 하면서 다 짜증내는 표정. 그럼 이 친구가 정말 그 크게 나팔을 불고 있는 거냐? 확대해보게 되면은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훅 하고 불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세게 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그 전까지의 그림은 그냥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으면 사람이었는데 마사추부터 이러한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어떤 사람의 감정을 집어넣는 그런 겁니다. 마사추가 하나 더 보신다 그러면요. 그 마사추의 세례를 베푸시는 성 베드로라는 장면인데 이 옷을 입은 거로 봐서 긴팔이니까 분명히 여름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를 받아야 하니까 다들 벗고 있겠죠. 물을 뿌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춥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저 뒷사람의 모습들 확대해 보게 되면은 아 정말 추워 죽겠는데 빨리 한번 물 맞고 지나가야 되는데 쟤 왜 저렇게 세례 오래 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그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들이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저녁 시간에 뭐 그림만 얘기할 건 아니니까 일단 그림 얘기 이 정도 하고 일단 메디치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메디치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많이들 그 얘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다, 뭐 피렌체의 군주였다, 뭐 종교 명분가였다. 나중에 프랑스 왕비 2명을 배출했다 그러는데 맞긴 맞아요. 근데 좀 더 역사를 지어보게 되면은 이 두 분이 이제 교황인데 이분들이 둘 다 메디치 가문 출신이시잖아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창업주부터 보게 되면 1대, 2대, 3대, 4대 손들인데 보니까 이제 원래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림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교황하러 로마로 딱 갔는데 거기 뭔가 멋진 이제 예술의 도시로 꾸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구 이제 그림을 사들이고 화가 쓰고 하니까 이 재정이 거덜났겠죠. 거덜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란 거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돈 주고 저거 사게 되면 사람이 죄를 사야 된다고? 성경에 무슨 그런 말씀이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연도 외우시는 분은 다 외우고 계시죠? 1 더하기 5 더하기 1은 7 그래서 1517년이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했는데 이 양반이 1521년에 돌아가셨고 이 양반은 1511년부터 10년간 교황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교황을 하면서 면죄부 하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그런 분이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1년 동안 이제 요 당시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른팔이 이제 교황을 하다가 다시 이 양반의 사촌 동생인 클레멘스 7세가 또한 10년 정도 그 교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교황을 하면서 그때 이태리로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는데 그걸 막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좀 욕을 많이 먹으면서 저 클레멘스 7세가 돌아가실 때에는 저 사람의 죽음을 슬퍼해서 우는 피렌체의 시민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역사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참 교황 전에 이제 추기경할 때는 매우 훌륭한 분들이셨는데 이제 교황을 하면서는 조금 좀 그런 거고 여왕 얘기는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메디치 이펙트 해가지고 뭐 창조적으로 뭐 인체하면서 뭐 르네상스 경영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 메디치 머니 그래가지고 메디치 머니라는 책도 있습니다. 가계도인데요. 이거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그런 거 혹시도 외우시고 다 대학 들어오셨나요? 그렇죠?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여행, 숙경형, 뭐 정선쪽, 고순망 그래가지고 쫙 외웠던 것처럼 쭉 보게 되면 이제 계보가 이제 뭐 13대 4대 내려가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본다 그러면 쭉 이제 어떤 가문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어떤 제품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그런 것처럼 생성했다가 성장했다가 성숙했다가 소멸하는 이제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앞에 그 1대의 어떤 그와 2대가 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쫙 이제 메디치 가문을 일으켰고 이때 좋은 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힘이 한 346년간 쫙 갈 수 있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결론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본다 그러면 일단은 성공하는 게 중요한데 성공한 다음에는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덕을 쌓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 조바니 디 비치라는 분이 이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대인 그 노코시모, 저분이 이제 노라는 단어가 이태리어로 그 백교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코시모 백교라 그러는데, 이분이 우리로 치게 되면 세종대왕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세요. 그 정도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근데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이제 삐러라는 분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또 통치하다가 이제 그 손자인 이제 로렌조가 또 오랫동안 통치하고, 그다음부터 여기는 점점 이 피렌체 가문이 이제 쇠락해가는 그런 그 시기입니다. 근데 앞쪽에서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 쇠락을 해오는 이런 스토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후반부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봤던 그림을 좀 분해해서 본다 그러면은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일단 잠깐 들어갔다 왔고, 저쪽에 있는 산 로렌조 성당, 그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저기에 이제 그 메디치 그 식구들이 사는 집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다음에 산 조바니 세례당, 조또 종탑, 두오모 대성당, 이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 그러니까 한 1400년대 전에 발생했던 그런 일들이고, 이쪽에 있는 뭐 백기호 궁전, 우피치 미술관 이런 것들은 한 1530년 이후에 그때 만들어진 게서 저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을 보게 되면 좀 전기 때 분들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후기 때 분들이 이런 것에 좀 같이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는 뭐 은행으로 출발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이제 유언 같은 게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그 1429년에 이 조바니 디 비치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들한테 다른 사람이 널 주목하게 만들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너무 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있으면서 주로 경청을 많이 하고 최대한 듣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나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대중의 뜻에 거슬리게 행동하지 마라. 이런 유언을 갖다 물려받으니 노코시모는 그대로 잘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쭉 갈 수 있었고, 저 후반기에 가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우리 창업주의 이런 거 유언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그런 리더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가문이 멸망을 하는 그런 걸로 나중에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되게 훌륭하다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도서관도 짓고, 뭐 플라톤 아카데미도 짓고, 특히 대단했던 게 이 선한자의 퓨처라는 그 고아원을, 세계 최초의 고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어린이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에서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 어린이날 이런 걸 만들어서 어린이 그러면서 이제 애한테 어떤 인격을 부여했지, 옛날에는 그 어린이라는 단어도 없었잖아요. 뭐 그냥 뭐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뭐 그것도 사람이었나 아니었나 그럴 정도였는데, 이미 그 1400년대부터 어떤 어린이도 하나의 인간이고 하나의 생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보호하고 도와주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오늘날 메디치 가문이 존경받을 수 있고 쭉 340몇 년을 끌어온 이런 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이 메디치 가문이라는 경우는 이 르네상스를 일으킨 가문으로 유명을 한데, 우리가 르네상스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기독교를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술사를 갖다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313년 밀라노 칙령,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라는 건 이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제 했던 거죠. 로마 역사를 잠시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면 이제 시저 있었고, 시저 뭐 클레오파트라, 그 다음에 이제 옥타비아누스 뭐 하면서 이제 딱 황제들, 그러면서 네로 황제도 있었다가 유명한 5명의 황제가 있었고, 오현제, 그다가 나중에 뭐 분열되고 하다가 476년에 소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는 게 큰 줄기인데,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476년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로마가 한번 이렇게 크게 그 4개 지역으로 분할됐었는데, 그걸 통일한 사람이 이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가 오늘날 이스탄불인 거죠. 근데 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 하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 싸울 때 십자가를 들고 싸워라. 그럼 너희 편이 이긴다. 실제 그렇게 해서 싸웠고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이 그 로마를 갖다 다 통일을 한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글에서 기독교 박해를 중지해라. 그러니까 그전까지 로마에서는 이제 모든 신을 다 믿을 수 있는 다신교였는데 기독교만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기독교는 싹 이제 번지면서 카타콤베라 그래가지고 이제 동굴 속에 숨어서 막 예배 지내고 그랬던 것들 있었는데, 이 314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제 카타콤베에서 몰래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떳떳하게 이제 기독교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2년 있다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과연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냐
사람이냐?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신이냐 사람이냐 여러 가지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을 본다 그러면은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 곱하기 9는 27에서 3, 9, 27에서 그냥 39, 27로 외우시면은 되는데 그 책으로 정리가 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것들이 구약이나 신약으로 정리되기 전에 다른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다 이단으로 이제 밀려나가지고 정통 교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데 이때도 이제 예수가 신이다 사람이다 막 싸우다가 예수는 신이다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다른 파가 있었는데 그 아리우스파라고 이걸 갖다가 다 쫓아내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갖다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 해서 니들 다 나가! 그래서 쫓겨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 예수는 신이다가 증명이 되는데 이게 미술사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예수가 신이다 보니까 신인 경우에는 얼굴 표정이랑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 코, 입만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다시 르네상스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마사초의 그림에서 봤다시피 사람 표정이 살아나고 드디어 예수님이 있는 얼굴에 그런 데서도 이 사람으로서의 표정이 다시 등장을 해서 르네상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그 카노사의 굴욕, 아비뇽 뉴스 그런 거 좀 배우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1077년이 카노사의 굴욕인데 이때는 이제 교황의 힘이 황제보다 훨씬 세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때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프랑스면 프랑스, 뭐 독일이면 독일 각 거기 있는 이제 뭐 수도원이 있을 거고 거기 뭐 추기경들이 있을 텐데 그 추기경을 누가 임명하느냐는 임명권. 이었던 정치적인 힘이었어요. 오늘날 대통령이 가장 많은 힘을 가진 거는 대통령이 장관을 다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관복을 칠 수도 있는 권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파워를 지니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저 당시에도 추기경들을 갖다가 임명하고 목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을 황제가 쥐고 있다 그러면 황제가 힘이 센 거일 거고 교황이 쥐고 있다 그러면은 교황이 훨씬 더 힘이 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교황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황제가 야 내가 임명하려고 이제 까불다가 이제 하인리 그 4세가 거의 파문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이제 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려 들어가가지고 이 앞에서 이렇게 맨발로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눈 맞고 이렇게 무릎 꿇고 3일 동안 있는 그림도 있는데 이러면서 간신히 용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용서를 해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황이 그 힘을 가져가는데 근데 교황이 또 주위에서 저러고 와서 무릎 꿇고 비는데 용서 안 해주시면은 또 우리 교황의 또 가오가 또 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주긴 해주는데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1080년에 이 하인리 4세가 다시 이제 그 힘을 모아가지고 교황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황이 잠시 딴 데로 피신을 가요. 근데 피신 가는데 1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우라병이 돋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는 사망을 하죠.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황제보다 이 교황이 훨씬 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교황이 이제 뭘 잘못된 판단을 하냐면은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이거는 지금도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좀 잘못된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바로 전에 그 돌아가신 교황께서도 한번 십자군 전쟁 일으킨 거 사과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 교황을 싸우기 위해서 각 나라에 있는 이 기사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각 나라의 황제들은 자기 말 잘 듣는 친한 기사들은 니네 좀 후방에 빠져. 그러고 자기 말 안 듣는 애. 야, 너 뭐 교황 맨날 편두고 그랬잖아. 교황이 싸우려니 다 싸우지 안 싸우고 뭐해. 그래가지고 나가서 다 전쟁터에서 죽고. 그러면서 기사들이 무너지고 황제들은 힘을 얻으면서 이 권력이 이 교황에서 황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딱 힘을 가진 다음에 뭘 하냐면은 당김에 1309년에 로마에 있는 교황을 갖다가 프랑스 땅 아래쪽 가게 되면 거기 아비뇽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당신 거기 너무 있으니까 멀다. 나랑 좀 가까이 좀 있자. 여기 아비뇽이라는 데 와서 나랑 같이 좀 자주 좀 봐. 그러면서 로마 교황을 아비뇽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아비뇽에서 있다가 다시 로마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그러면서 대분열을 일으켜요. 아비뇽 지역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60몇 년 동안 여기가 우리가 교황이 계신 데인데 여기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교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뽑아서 이 사람을 교황이라고 하겠다. 근데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는 아 무슨 소리야. 베드로 때부터 해가지고 늘 우리는 교황은 로마에 있었잖아. 다시 우리가 정통성을 찾은 거야. 그러면서 교황이 막 2명이 분열 시대가 되고 황제 입장에서는 교황 2명이 서로 싸우면서 있으니까 다 양쪽을 조절하면서 이제 힘을 갖다 유지하는 이제 그런 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콘스탄츠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교황이 한 명으로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1439년에 이제 바젤 공의회라는 데서 이 코시모라는 사람이 피렌체 유치를 성공을 하는데 자 지금까지 좀 역사 등이라고 좀 재미없을 텐데 다시 이제 좀 재미있는 데로 넘어갈게요. 피렌체 유치 성공하는데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메디치 저택에 들어가 본다 그러면은 메디치 저택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 동방박사의 행렬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베노초 고철이라는 사람이 1459년에 한 거고, 이 바젤 의회를 갖다 유치한 것은 1439년의 일인데, 이 일이 이 메디치 가문 역사를 보게 되면은 피렌체를 국제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피렌체에서 르네상스를 일으키게 한 바로 근본이 됩니다. 왜 그런가? 이 바젤 공의회는 바젤이라는 건 이제 스위스의 한 그 도시 이름인데, 여기서 하다가 이게 잘 안 끝나가지고 딴 데서 막 옮겨서 하다가 피렌체로 갔던 건데, 이 공의회에서는 최초로 서로마 제국의 이제 교황이나 황제만 온 게 아니라 동로마 제국의 교황과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온 거예요. 최초로 이제 동로마의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416년도에 딱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부터 선이 그어져가지고 동로마 저쪽에서는 계속 뭐 그리스 좀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는데 이쪽은 다 발달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무슨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몬치를 모르고 있었다가 그 문화들이 하나 둘씩 다 이 동쪽 동로마 제국의 문화들이 이 피렌체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게 되면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세 개의 그림인데, 좀 가까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보게 되면 거기 동방박사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선물을 갖다가 하는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 3명은 한 명은 노인, 한 명은 중년, 또 한 명은 청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노인, 중년, 청년을 누구로 하는가 해서 봤을 때 이 노연 박사는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를 갖다가 이제 노연으로 묘사를 했고, 중년은 동로마 제국의 황제, 젊은 황제였던 이제 요한 8세를 갖다가 묘사를 했는데, 그러면 제일 어린 청년 박사를 누구로 묘사했냐? 바로 이 로렌조. 그러니까 아까 메디치 가문 보시게 되면은 1, 2, 3, 4대의 위대한 로렌조를 갖다 모델로 하고, 이 사람의 아버지인 이 통풍왕은 이제 이 수행원으로 하고, 할아버지, 우리로 치게 되면 세종대왕에 해당되는 이 사람도 수행원으로 그림을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은 고철리가 또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고철리고 이제 자기 화가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청년 박사와 여기 있는 아버지와 여기 있는 할아버지가 요 가계도를 본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노코시모, 그다음에 피에로, 그다음에 로렌조 위대한 자, 요 3명이 그 그림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39년의 바젤 공의회는 이때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거죠. 이 메디치 가문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들을 갖다 후원을 했는데, 일단 그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연도를 알아두면 조금 더 편해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생, 미켈란젤로는 1475년생, 라파엘로는 1483년생인데, 이 연도를 갖다 기억을 해 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얘가 몇 년도에 그렸는데 이 그림이 얘가 몇 살 때 그린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 우린 또 다른 관점에서 이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따가 아마 이제 저랑 이제 다 끝날 때는 이 계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제가 다 집어넣어 드릴 거예요. 미켈란젤로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라펠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3대 거장인데, 둘은 되게 친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친했고, 미켈란젤로는 워낙 성격이 좀 괴팍했습니다.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성격이 괴팍하다 보니까 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3대 거장 말고 또 한 명, 피렌체 가면 누구 알아야 되냐면은 이 보티첼리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보티첼리의 스승이 필리포 리피, 필리포 리피의 스승이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마사초라는 사람입니다. 마사초의 스승이 브루네스키예요. 이 브루네스키라는 사람은 그림을 그렸다기보다 이제 건축가 그쪽에 훨씬 더 이제 많은 조각가 그쪽에 훨씬 더 강한 사람인데, 저 족보를 갖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14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01년. 두오모 대성당 조토정토 앞에 보게 되면은 산 조바니 세례당이라는 게 보입니다. 사진 보게 되면 저 녹색에 있는 저게 바로 이제 산 조바니 세례당인데, 앞에 보게 되면은 구름 같은 광역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저 청동의 문이라는 데 앞에 서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이 문을 보고, 이 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거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이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문이 서문도 있나 없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문하고 북문하고 동문이 있어요. 근데 지어지기 하도 오래전에 지어져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남문을 갖다 개조 공사를 했고, 1401년도에
이 북문을 갖다가 누가 개조할 거냐 해서 이제 그 시험을, 그러니까 이제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뭐냐면은 성경 보게 되면 구약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묘사를 해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묘사한 사람들한테 이 북문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명이 올라왔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2명 경합을 하게 되는데 그 2명 경합하는 사람이 기베르티와 브루넬리스키입니다. 한 명은 27살, 한 명은 23살, 한 명은 24살 때 일이에요. 근데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삭의 희생에 보게 되면은 이게 구도는 참 좋다. 그런데 뭔가 극적인 장면을 묘사한다 그럴 때는 이게 훨씬 더 와 닿는다. 왜? 저 위에 보게 되면은 칼로 자기 아들의 목을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천사가 와서 딱 잡는 저는 극적인 순간에 묘사 위에 안 나오지 이게? 그 장면이 이제 묘사가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 중에 누굴 할까 이제 막 하다가 결국은 그냥 둘이 반식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기베르티는 오케이 나는 뭐 둘이 같이 의사가 있어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브룰레스키는 아니 나를 모르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 같이 못해. 하고 화가 나서 때려치우고 브룰레스키는 로마로 떠나갑니다. 그때 이제 기베르티는 남아가지고 이 북문에 있는 작업을 딱 하는데 이 북문 작업하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이제 그 21년 동안 이 북문을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평가위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메디치 가문을 갖다가 일으킨 사람도 이제 평가위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작품을 만들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아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있는 동문 이거 다 제작할 기획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는 뭐 기베르티밖에 없으니까 기베르티가 이 작품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10개의 이제 성경 구약 베이스한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담과 이브인데 창세기 내용인데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자기를 갖다 비슷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숨을 불어넣으면서 아담을 만들죠. 아담만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떨어서 이브를 같이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뱀한테 꼬셔가지고 선악을 갖다가 따먹고 나서 이제 걸려가지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항상 이 그림을 본다 그러면은 후기에 다른 화가들한테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그림도 오늘 계속 나옵니다만은 마사초의 그림 중에서 낙원 추방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두 명이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 가고 있고 위에서 이제 그 천사가 이렇게 막 하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후대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베르티는 이제 이러한 작품을 많이 그렸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뭐 카인과 아벨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로 뭐 살인하면서 자기 동생 갖다가 뭐 죽이는 그런 장면들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의 뜻으로서 이제 바치는 그러한 그 장면들. 그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오는데 이제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원래 장자를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척척해가지고 이제 맞이 아닌 둘째 아들 이 야곱을 갖다 이제 축복해하는 이러한 그 장면들.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인데 이 요셉이 성경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이제 총리가 되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 420년 지난 다음에 모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을 쫙 데리고 나오는 게 어떤 성경 구약의 역사인데 이때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들. 그다음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그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는 거윈의 이런 이제 목을 갖다 자르는 이러한 장면. 솔로몬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어떤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바의 여왕과 만나는 이런 장면들 등등 해가지고 뭐 노아의 방주나 뭐다 해서 10개의 작품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갖다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들 아 정말 천국이 이렇겠구나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베르티한테 패해가지고 화가 나서 로마로 갔던 브루넬스키는 뭘 했는가? 이때까지만 해도 아까 이제 그 피렌체 보시게 되면 두오모 성당 그 뚜껑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돔이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브루넬스키가 로마에 가서 보니까 거기 판테온이라는 게 있는데 판테온이라는 게 지름이 한 45m인가 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정도로 도움을 갖다 많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연구를 조금 하게 되면은 다시 피렌체에 올라가서 저 피렌체 성당에다가도 내가 이 도움을 쌓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스터디를 시작을 합니다. 스터디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걸 막 하게 되면서 뭐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서 드디어 아, 이게 그림이란 게 왜냐면 3차원을 갖다 2차원으로 그려야 되니까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근법이라는 게 있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브루넬스키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근법을 갖다가 마사초한테
가르쳐주죠. 너나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걸 가지고 그려봐라 해서 마사초는 브루네스키의 제자이고 최초로 원근법을 그림을 그린 건 마사초인데 영향은 이 브루네스키가 이런 거 도움을 갖다 디자인하면서 착안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브루네스키는 이렇게 돌아왔었고 이 브루네스키랑 가까운 사이가 이제 그 도나텔로라는 그 작가인데 이분은 이제 이런 그 다비드상, 막달라 마리아 이러한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브루네스키의 제자가 마사초고 마사초의 제자가 필리포 리피예요. 필리포 리피는 프라 필리포 리피라고도 합니다. 이 당시에 그 화가들을 보게 되면은 앞에 프라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프라 안젤리코, 프라 필리포 리피. 이 프라라는 것은 브라더라는 뜻인데 앞에 프라가 붙어 있으면은 이 수도승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수도승에 계신 분인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얼굴 보게 되면 조금 좀 느끼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좀 바람기 있게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자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그림 그리러 가면 수영원에 있었는데 너무 예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맨날 그 여자 갖다 놓고 당신은 성모 마리아라고 그림 그리다가 결국 이 여자를 납치를 합니다. 납치해가지고 이제 하룻밤 지내면서 결국 이제 주위에서도 그냥 그럼 같이 뭐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성당에서 나와가지고 아들 하나 딸 낳고 이제 잘 사는데 아들도 나중에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되죠. 근데 이 필리포 리피의 그림 스타일은 뭐가 유명하냐 하면은 이제 요 분이 자기 부인, 항상 자기 부인의 얼굴을 갖다 그렸으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베일, 그러니까 투명한 베일, 여기 귀 보게 되면 이렇게 베일이 딱 쌓여져 있는데 투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최초로 이러한 그 베일, 투명한 걸 표현했던 게 이 필리포 리피고 이 필리포 리피의 영향을 받은 이 보티첼리가 바로 이제 그 이러한 그 뭔가 투명성이 있는 이런 거 작품을 갖다 많이 남기죠. 이 보티첼리의 이 작품은 이제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데 많이 보신 그런 그림이잖아요. 설명하는 게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지우고 뭐 이렇게 봐도 하나의 작품이 되고 조길 가리고 이렇게 봐도 하나의 작품이 된다. 비너스의 탄생은 이제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은 제우스가 있는데 제우스가 이제 12신의 왕이지만 실은 제우스 위에 형들이 있었고 제우스의 아버지가 있고 제우스의 할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누가 뭐 잘라가지고 뭐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거품이 일면서 비너스가 탄생했다는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원준을 두고 있는데 포인트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밀로의 비너스가 무려 1600년 전의 그림인데 딱 보게 되면 이 풍만한 이 몸매와 아주 몸매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보게 되면 아주 이제 몸매가 훌륭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미술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떤 여성의 아름다움이라 그러면은 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진실되게 표현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낙원 추방이라는 그림,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아담이고 이브일 텐데 여기 있는 이브에서는 어떤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초의 그림 때만 해도 이때는 원근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을 했지만 과거에 이제 그 옛날 미술처럼 저런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못하던 시절이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60년쯤 지나다 보니까 보티첼리에 이르러서는 진정하게 여성의 어떤 아름다움을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됐었고 이것이 바로 과거 이런 시대에 있었던 어떤 다시 이제 문예에 갖다가 부흥을 시켰다. 르네상스가 왔다는 얘기를 이런 그림들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보티첼리의 다른 그림입니다. 그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지금 정면을 보고 있고 저기도 지금 이제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티첼리라는 화가고 이건 이제 그 당시 피렌체에 있던 사람들 라마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림을 그려달라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 사서 메디치 가문한테 드린 이제 선물용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아까는 봤다시피 로렌조 그 4대 로렌조의 아버지인 피에로 로렌조의 할아버지인 코시모가 동방박사로서 노인 박사, 중년 박사, 청년 박사 모습 표시되어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464년도에 이제 그 노 코시모도 사망을 합니다. 향년 75세. 꽤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사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피에로라고 이제 5년 동안 이 피렌체를 지배했던 그분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항상 이때만 해도 누가 이제 죽을 때마다 반대파에서 암살을 위한 노력, 추방을 위한 노력 이런 일들이 막 그 전쟁처럼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으면서 이런 시기를 갖다가 거치게 됩니다. 르네상스 3대 거장인데요.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하고 이 그림을 갖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시가 이제 아까 보셨던 로렌조인데 로렌조가 이 메디치를 미켈란젤로를 되게 많이 아꼈다 그래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1475년생인데 아까 보셨던 그 교황, 그 면죄부를 받은 교황도 1475년생이에요.
동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갑인데 어린 시절에 같이 컸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나만 이뻐야 되는데 나를 이뻐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굴러 들어온 그림 잘 그리는 이상한 놈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 레오 10세는 어렸을 때부터 좀 미켈란젤로를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일 갖다 좀 멀리 했었고 본인이 교황이던 시절에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안에서 뭐 작품 활동하는 그런 거는 없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메디치 가문을 아끼고 그랬었는데 1475년이 된다 그러면은 이 다빈치의 스승인 베로키오하고 다빈치가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시선이 어디로 오세요? 어디가 제일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주인공이니까 이 부분이 다빈치의 스승이 이제 베로키오가 그림을 그린 거고 자기 조수 시켜가지고는 이 부분을 그리려고 그랬던 건데 딱 그리고 나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나 이 주인공인 세례자 요한보다는 훨씬 더 천사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베로키오는 이 그림을 같이 그리고 나서 나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붓을 꺾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빈치는 무진장 유명해진 거죠. 다빈치는 1452년생, 지금은 1475년이니까 불과 23살의 나이에 이렇게 갑자기 자기네 스승의 붓을 꺾을 정도로 유명한 이제 화가 한 명이 탄생됐다라고 소문이 쫙 났던 겁니다. 순서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요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건 좀 시간을 생략을 하고 1498년에 다빈치가 밀라노에 가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다빈치는 사실 이 메디치 가문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렌체 때문에 차라리 밀라노를 갔는데 이 밀라노에 가서 보니까 이 밀라노에 이제 스포르차라는 집안이 그 당시 이제 밀라노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빈치의 재능을 많이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남자고 그분 부인인데 이 부인이 다빈치에 그린 거라고 그러는데 이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 성당에 이제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산타마리아는 이태리어로 이제 성 마리아, 성모 마리아고 델라는 오브, 그 다음에 이태리어로 땡큐가 그라치에. 그래서 저것은 감사의, 고마워하는 산타마리아, 성 마리아의 성당이라는 그 이름인데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우리 나중에 뭐 다빈치 코드나 그런 데서 이런 게 많이 인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뭐 이제 세례자, 누구 M자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영화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 그린 게 1498년인데 무진장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1499년에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라는 작품을 만듭니다. 본인 나이 24살 때인데요. 저 보게 되면 성모 마리아의 가슴에 띠가 있는데 저 가슴에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다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파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교황이 막 화내고 그랬었는데 이 정도로 좀 이제 미켈란젤로는 재능이 많았지만 좀 성격이 좀 특이하고 그랬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498년도에는 이제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이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 해에는 이 피에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피렌체에서는 이 두 명이 한번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 한번 해놓고 두 명 갖다 경연을 시킵니다. 이 당시 역사를 좀 본다 그러면은 메디치 가문이 쭉 이렇게 하고 있다가 1494년에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러면서 1512년에 복귀할 때까지 약 18년 동안에 이 당시는 그 피렌체가 공화정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바나로라는 사람이 집권을 이끌기를 하고 집권 이길 때는 또 다른 사람이 하는데 이 당시에 그 마키아벨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 당시 피렌체 공화정의 넘버 2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세를 행사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피렌체가 공화정으로 있었고 그 시기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왕정을 할 나라들은 되게 위험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주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프랑스를 공격을 했죠. 왜? 이 나라의 이런 자유의 물결이 자기 나라까지 번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왕이 다 잘리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왕들이요 단결해서 프랑스를 공격하자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제 피렌체가 공화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주위에는 다른 나라들, 뭐 나폴리 왕국이니 뭐 로마 교황청이니 밀라노 공국이니 다들 해가지고 저를 갖다가 이제 노리고 벼르겠다는 거죠. 거꾸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애가 아니라 우리 피렌체는 정말 아주 훌륭한 대고 우리 역사적으로 한 번도 외침 싸워서 뭐 적은 적이 없어 막 이런 거를 만들고 싶었을 거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품도 갖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러는데 그 전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까 보셨던 그 도나텔로의 이제
다비드고 이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인데 그 느낌이 좀 틀리죠. 여기 보게 되면 뭔가 이제 그 연약한 소년이 이런 그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데 이걸 보게 되면은 연약한 소년 같지는 않아요. 훨씬 더 젊고 이제 건장한 모습인데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냐? 이 당시가 미켈란젤로가 공화정 시대입니다. 1504년에 작품 만들었으니까 한참 적군들이 몰려오니까 프렌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야, 이거 우리도 막 저 많은 군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아니 봐라. 우리 역사적으로도 저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처럼 우리가 단결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다 물리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주 강인한, 아주 강력한 모습에 이런 거 다비드상을 갖다 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1512년에 다시 이제 그 피렌체에서 그 메디치 가문이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쫓겨나고 혼납니다만은 미켈란젤로만큼은 워낙 재능이 있다. 인정할게.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쫓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 최후의 심판,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갖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1504년에 이제 세계의 대결이 열립니다. 이따가 다빈치가 52살, 미켈란젤로가 29살인데 피렌체에 거기 이제 새로운 건물이 있는데 거기 벽화에다가 그림을 하나씩 그리자. 우리를 치게 되면은 이순신 장군의 뭐 명랑 대첩, 뭐 권율 장군의 행수산전 대첩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임진왜란때 잘 싸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피렌체가 밀라노랑 싸워서 이겼던 전투가 하나 있었고 피렌체가 피사랑 싸워서 이겼던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투를 갖다 한번 묘사를 해가지고 서로 각각 하나씩 그 그림을 붙여놔 보자 했었는데 막 시작을 했는데 각자 좀 다른 일들이 있고 또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인지 뭐 진정한 어떤 승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루벤스가 복사화를 그려놓고 또 이제 다른 분이 또 이렇게 복사를 그려서 이제 실제로 세계 전투는 없었는데 대충 뭐 이러한 작품이 있으면 있었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이제 그런 건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 사람은 이제 무하메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고요. 이 사람은 그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레슬링 선수입니다. 그래서 1976년에 최초로 이제 그 레슬링하고 복싱하고 대결을 해요. 근데 결국 저 당시에는 안토니오 이노키는 누워만 있으니까 알리는 뭐 때리지도 못하고 하다가 다리만 걷어치우고 이제 게임은 쉽게 끝나버리는데 오늘날 그 이종격투기, 뭐 UFC 같은 거 열심히 보시는 분 계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이종격투기의 원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빈치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를 보시게 되면은 왜 그 모나리자의 미소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가? 보게 되면 여기는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그림을 본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제 그 좀 머리 써가지고 나올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림에 이렇게 선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 턱 있는데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비너스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실제로 사람의 모습은 선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선이 아닌데 선을 넣었다 해서 선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덧칠을 하고 또 덧칠을 하는 그러한 그 기법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태리어인데 뜻은 연기와 같다. 그래가지고 윤곽선이 없는 게 특징이어가지고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데는 이런 선들이 아주 묘사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나리자의 미소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멀리 있을 때는 저 먼 곳을 보게 되면 뭔가 좀 뿌옇게 보인다라고 그래가지고 대기 원근법 또는 공기 원근법 이런 것 갖다가 최초로 창안한 사람이 다빈치가 되겠습니다. 1503년부터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1519년까지 계속 이제 덧칠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빈치는 죽을 때 이제 프랑스 왕 이뻐해가지고 거기서 죽으면서 그때 이 안에 모나리자 그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죽었으니까 유적인이 건 프랑스 왕이 가져다가 루브르 박물관에 걸었는데 1900년대 초반에 그걸 갖다 수리할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들어갔던 이제 이태리 출신 이 사람이 들어가서 저거 원래 다빈치가 이태리 사람인데 돌을 가져와야지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빼놔서 2년 동안가 이 모나리자가 사라지죠. 그러면서 다시 찾아지게 되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날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루브르에 있고 사이즈는 되게 작죠. 근데 죄다들 루브르 가게 되면 이거 보러 우르르들 몰려가서 여기 있고 이 그림이 있는 작품의 왼쪽에 보게 되면은 다비드인가요? 그림 그 나폴레옹이 이제 그 황제 되면서 이 대원식하는 큰 그림이 옆에 있죠. 그래서 톰 행크스의 이제 뭐 다빈치 코드나 이런 뭐 영화도 있었고 루브르 박물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루브르 다빈치 그렇다고 하면 사실 미켈란젤로는 이걸로 유명하죠. 우리가 로마 바티칸 투어 가게 되면은 제일 끝에 들리게 되는 이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와 천정화입니다. 근데 실은 이게 그린 시기가 좀 달라요. 위에 거 그렸을 때는 1512년, 37살 때 그림을 그린 겁니다. 1512년은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 복귀한 그러한 해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그 교황이 이제 그 레오 그 10세였었고, 그러면서 꼴보기 싫은 미켈란젤로를 불러다가 너 고생 직살나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 위에다가 이제 천정을 갖다가 그리는 거 시키고, 이 벽화는 나중에 이 다빈치는 이제 90세까지 그 살다가 미켈란젤로는 90세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할아버지가 다 돼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때만 해도 미켈란젤로가 성격이 많이 좀 이렇게 피폐하고 그래가지고 이 그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울한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정화 위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겨서 성경에 이제 9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와지게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뭐 빛과 어둠의 분리, 뭐 해와 별의 창조, 뭐 기타 브라브라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 그린 걸 보고 교황이 화를 냈다 그러죠. 야, 미켈란젤로야, 왜요? 야, 너는 네 멋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건 너 미쳤어? 그래가지고 제가 미쳤다고요? 그래. 혹시 교황님께서는 성경을 안 읽으셨나요? 야, 내가 임마 교황인데 성경을 왜 안 읽었겠니? 그 성경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뭐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요, 당신의 모습을 똑같이 해서 만들어가지고 걷다가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니 심히 아름답다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결국 모습을 똑같이 만든 게 사람이라면 결국 하나님도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러고 미켈란젤로가 감히 교황한테 개기는 거예요. 성격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뭐 사실 말은 맞기는 맞잖아요. 근데 얼마나 또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대 때리려고 해도 때리지 못하고 그냥 그래 너 잘났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긴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최초로 그렸고, 이렇게 손끝을 잡는 이런 장면들이 나중에 이제 그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E.T.로 패러디가 돼가지고 이제 어떤 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1541년도에 이제 그 앞에 있는 그림을 그린 거죠. 할아버지 때 그린 건데, 이 그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슬픈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죄다 이제 벗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그 교황을 갖다가 이제 옆에서 시중 드는 친구가 보더니 이 그림 보고 막 비웃었다 그래요. 야, 어떻게 무슨 뭐 남녀 목욕탕 혼탕도 아니고 저렇게 벗은 그림을 그리냐. 그래가지고 막 비웃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는 이 오른쪽 밑에 쪽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어떤 이제 그 저승 이제 그 악마들 사는 이제 그쪽인데 그 지키는 그 수문장인데, 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그 남성의 그 심보를 이제 뱀한테 물려 있는 이런 고통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저 얼굴이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황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그림 보고 뭐라고 욕했던 이제 고노마의 그림을 갖다가 복수 삼아서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거짓말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미켈란젤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노년 시절에는 상당히 힘들고 좀 어려웠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시스티나 성자 보시기 바로 전에 그 바티칸에서 보시는 그림이 바로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 됩니다. 라파엘로는 이 그림을 1511년에 그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그릴 때에는 이 모습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지금 미켈란젤로인데, 이 그림을 또 보게 되면 숨어있는 그림 찾기가, 여기가 미켈란젤로, 여기가 다빈치, 여기가 정면을 보고 있는 모습 라파엘로, 또 하나 정면을 보고 있는 여성이 라파엘로의 여친입니다. 라파엘로가 보면 되게 그 잘생기고 말도 되게 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1483년에 태어나서 37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1520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친들 그림 몇 명 보게 되면 최소한 2명 이상의 틀린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2명 이상가는 이제 있었다 하는 건데, 이 그림은 1511년에 먼저 그렸었는데, 이 다음 해에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파엘로가 그걸 보고 나서,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아마 이 사람을 좀 꼴보기 싫어해도 이 사람을 빼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추가를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린 게 1512년이고, 그 다음에 라파엘로가 죽은 게 1520년이니까, 그 1512년부터 20년 그 사이 언젠가 그림을 그렸는데, 언제 그렸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테네 학당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피렌체에서 이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그랬는데, 바젤 공의회 때 이제 이쪽 그리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4명이 쫙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을 보게 되면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 4명의 모습이 주요의 절호로 등장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은 뭐죠?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왜 유명하냐 하면 그 전까지 어떤 이제 그리스 철학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근원은 물이다. 세상의 모든 근원은 불이다. 세상의 모든 근원은 숫자다. 피타고라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최초로 야 맨날 그 물 얘기 뭐 불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좀 우리가 사람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사람을 좀 알자 하면서 이 철학의 대상이 어떤 물이나 불이나 그런 거에서 사람을 향하게 된 최초가 바로 이 소크라테스였고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이 서양 철학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철학자 중에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서양 철학은 이게 칸트건 데카르트건 누구 이건 다 플라톤 철학의 재해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플라톤은 보게 되면 모습이 항상 손가락에 위를 향하고 있어요. 플라톤은 항상 이상정치. 그래서 플라톤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이데아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데아. 그러면서 항상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은 왕은 왕다운 어떤 덕이 있어야 되고 이 귀족은 귀족 같은 게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이제 일반 백성들은 뭐가 있으면서 각자 자기의 최선을 다할 때 그 나라는 제대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게 동양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공자 맹자 할 때 맹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철학에 있어서 플라톤의 철학, 그다음에 동양 철학에 있어서 이 맹자의 철학은 같이 이렇게 일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맹자의 철학, 근데 보면은 맹자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은 철학을 얘기했지만 다른 왕 밑에서는 한 번도 재산 같은 걸 지내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맹자는 왕은 왕으로서의 길이 있고 군주는 귀족은 귀족으로서 길이 있고 백성은 백성으로서 길이 있어가지고 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왕이 왕다울 때만이 왕일 뿐이지 왕이 왕답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할 때는 그건 이미 왕이 아닌 거기 때문에 쟤는 쫓아내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철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는 항상 이걸 많이 했지만 한 나라에서 이제 재상을 지냈다거나 이제 그런 건 없죠. 근데 플라톤은 이런 이상 정치를 했는데 플라톤의 이제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보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닥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실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이 현실에 발을 붙이는 이러한 철학이 훨씬 더 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가 의사인데 누구의 주치였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도 이제 왕이었는데 그 사람의 주치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치료하는 의사가 아들내미가 있는데 되게 똑똑해. 그래서 야, 너 이제 의사 하지 말고 너는 내 아들 과외선생 해라.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의학을 때려치우고 알렉산더의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가르치죠. 근데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이제 막 전 세계를 제패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알렉산더 때문에 찌그러졌던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다 이제 알렉산더 일파를 무찌르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그쪽 파로 몰려가지고 알렉산더가 돌아간 지 사망한 지고 다음 해에 이제 타지에서 이제 숨을 거두는 이제 이런 역사가 과거에 보게 되면은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그 어떤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 여기 지금 삼각함수 그리고 있는 우리 그 피타고라스 아저씨, 그 다음에 세상 이거 디오게네스라고 또 유명하죠. 와서 너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너 비켜 나는 햇빛만 좀 쏘면 돼 하는 이제 이런 철학자 그 디오게네스. 유클리드 기하학에 이제 유클리드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고 조로아스토교, 배화교라 그러면서 하는. 그래서 이 수많은 이런 그 아테네 이제 학자들이 이 안에 다 몰려 있는 이 그림을 갖다가 라파엘로가 1511년에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이런 그 주요 작품들을 감상을 했어요. 위기는 없었나?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초반에 보게 되면 이 메디치 가문이 앞에 있는 일대이대가 되게 훌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망하거나 돌아가실 때에는 항상 그 다음 번 이제 왕이 될 군주 될 사람을 갖다가 공격하는 수많은 그 시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이제 그 피렌체가 있는데 그 밑에 시에나 공국, 무슨 로마 교황령, 그다음에 나폴리 왕국 이런 데서 막 저기를 피렌체를 갖다가 공격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요때는 한번 잘 넘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1419년에 잘 넘겼었는데 요 다음번에 보게 되면은 1494년이 나오는데 요 전에 1492년에 로렌조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1492년이 어떤 해냐 하면은
어떤 해죠?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그 신대륙 그런 해에서 1392년은 조선이 건국이 됐고 조선 건국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콜럼버스가 이제 전 세계 한번 돌았고 조선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392년, 1492년, 1592년 세 개의 해는 외워두면은 나중에 이제 하기 좋은데 이 1492년에 로렌츠가 사망을 했는데 이미 그때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었냐면은 다 이제 뭐 동방으로 막 돌고 막 그럴 때 막 식민지 개척을 막 시작할 때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피렌체는 이탈리아는 기존에 쭉 있었던 어떤 전통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뭔가 변신을 해야 하는데 변신을 하질 못했던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1492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항해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 전체 패권의 시대가 딱 넘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이탈리아는 끼지 못했던 게 결국 그 전까지는 어떤 이제 동방무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었던 이 도시 국가들이 이런 거 전 세계적인 흐름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탈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그 전 세계사적인 발전 대열에는 끼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이런 일이 있다가 1537년에는 막 암살을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대가일로 쭉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마지막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좀 뭐 두목을 하는데 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막 암살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후계자 하나가 암살 당하고 나서 48시간 동안 이틀 동안 이 메디치 가문에서는 모든 정보를 딱 통제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지? 대화 끊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도 조선시대 보게 되면 그 철종 같은 경우가 이제 강화도에 있던 강화도령 데려다가 왕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쪽에 누가 없나고 막 뒤져봤더니 자기네 가문 중에서 저쪽 장자 계열이 아닌 차남 계열에 이 코시모 1세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흑대장 조반이라 그래가지고 저 당시에 이제 외적의 침이 많았었는데 그걸 싸우다가 전쟁에서 죽은 전쟁 영웅이에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이쪽 라인에서 보게 되면 아들만 있는데 이 라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계 쪽으로서는 저 노코시모의 피가 흐르고 있고 자기 부계 쪽으로는 이쪽이 흐르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 메디치 가문에 갖다 후계자로서 될 만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시모 1세가 딱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등극을 하긴 했는데 이 후반기에 있던 뭐 수많은 암살, 수많은 공격, 수많은 추방, 수많은 복귀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자기도 언제 죽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따가 이제 몰래 도망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듭니다. 이 통로가 폰테 백교에다가 지은 바사리 통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백교 궁전이라는 데가 이 코시모 1세가 이제 주무시던 데고 우피치라는 단어는 영어로 오피스입니다. 그 사무실이 이제 이태리어로 우피치인데 여기서 사물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떤 암살에 대한 시도나 뭐가 있다 그러면은 쫙 해가지고 이 바사리 통로를 통해서 도망쳐가지고 이 PT 궁전으로 피신할 수 있는 이런 비밀 통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조지오 바사리, 건축가이기도 하면서 그 유명한 미술과 열전을 썼던 그 사람인데 바사리 통로라고 했고 이 폰테 백교라는 것은 영어로 올드 그런 뜻이고 폰테는 다리. 그러니까 일마레 그러면 그 스파게티 집 일마레는 이제 그 바다라는 뜻이고 그 힐튼 호텔 가게 되면 거기 있는 레스토랑 이름은 일폰테인데 그건 더 브릿지죠. 그래서 폰테 백교라는 것은 이제 올드 브릿지라는 뜻인데 요 위에다가 이제 몰래 그런 통로를 갖다가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우피치 미술관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보시게 되고 이 다리를 쭉 건널 수가 있죠. 이 다리에는 원래는 이제 그 뭐 쇠고기 뭐 푸주간도 있었고 구운빵도 있었는데 이게 몰래 통로를 만든 그 다음에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이 푸주간 한 사람 다 쫓아내고 지금은 가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금은 세공업자만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일대 그 디비치 돌아가실 때 하셨던 그 유언 절대로 대중의 뜻에 거스르지 마라 말을 했는데 이미 이때만 돼도 안에 있는 푸주간 하는 사람도 생업을 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나다니는데 냄새가 나니까 다 없애라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는 자기 그 창업주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죠. 완전히 100% 반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벌써 이 가문이 초창기에 어떤 이런 훌륭한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서서히 이제 망해가고 있구나. 다만 초창기에 1대, 2대가 워낙 덕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 덕으로서 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백기여군과 팔티군 같다 열어나는 전용 비밀 회랑이면서
이게 전용 도피 회랑이고 여기 통해서 이제 감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요분 푸시모 3세 때 와서는 이 양반이 약간 좀 비만에다가 뭐 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비밀 통로와 거리가 1km쯤 되니까 밖에서 일반인들보다 수많은 그림들을 갖다 다 떼어서 이 통로에다가 또 전시를 시킨 겁니다. 자기 혼자 이렇게 그림 보면서 1km 동안 산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자기 이제 창업주가 했던 유언, 정말 이 피렌체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분의 틀을 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에 반하는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망해가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시모 3세 같은 경우는 딸 하나에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둘 중에서 하나는 호모,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했고 또 하나는 일찍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다음에 이제 대가 언제 끊기냐면은 1737년에 대가 끊겨요. 이 누나는, 제 큰 누나는 유럽의 딴 나라에 시집을 갔다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피렌체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들이 죽고 자기만 죽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메디치 가문이 346년간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누구한테 뺏겨버리고 이제 찢어지고 하는 그런 아픔을 볼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죽기 전에 정말 얼마나 자기 그 조상들 보기에 자기 이제 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게 되면 저 조상님 뵙기가 미안하겠어요. 무려 13대 거쳐가지고 이렇게 했던 이 모든 메디치 가문의 업적을 드디어 자기 대회 때 자기의 무능한 아버지와 자기의 무능한 남자 형제들 때문에 자기 때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1737년에 자기 동생도 죽고 나서 그 6년 사이에 이 안나 마리아 루이사가 빅딜을 하나 합니다. 그 빅딜이 뭐냐면은 모든 명작, 수많은 작품, 심지어 내가 들던 백까지 내가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주위에서 이미 어떤 다른 특정 가문이 피렌체를 지배하기로 다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게 저 여자만 죽이면 다 자기게 되는 거거든. 무리에 가서 뺏게 되면은 다른 놈이 또 자기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명분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딱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으면 낼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딜을 했던 게 이걸 내가 전부 다 먼저 줄게. 먼저 줄 테니까 단 조건은 이것들이 피렌체를 벗어나지 않게만 해다오. 그랬을 때 이 피렌체를 지배할 다음 가문이 사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피렌체에 가만히 남게 돼요.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한 번 있었냐면은 1869년, 1870년, 1871년이 각각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발생을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반도 통일 전쟁이 발생을 하고 독일에서는 이제 비스마르크 독일을 통일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탈리아 통일 전쟁을 일으켰던 뭐 가리바디 장군, 뭐 그 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가 피렌체를 정복을 하면서 저걸 뺏어올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 1740년 약속한 저거를 지켜주자. 그래가지고 피렌체에다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피렌체 가게 되면은 이 그림들을 다시 고스란히 볼 수 있게 된 게 그나마 자기 아버지도 무능했고 자기 할아버지도 무능했고 자기 남동생 둘 다 무능했지만 이분이 마지막을 한번 잘 해줬기 때문에 이 피렌체에서 우리가 이거를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가져가면 좋을 텐데 첫 번째가 저걸 창립했던 조반니 디 비치 1429년에 돌아가시면서 정말 좋은 유언을 했죠. 피렌체 시민한테 거슬리지 마라. 그걸 정말 잘 따랐던 분이 저 노코시모. 특히 저분께서는 1439년도에 바젤 공회를 유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르네상스가 일으키게 했던 그런 거 장본인이 됩니다. 로렌조 위대한 자가 1492년에 사망을 하는데 저희가 바로 이제 콜럼부스가 전 세계 대륙을 했었고 이미 이제 딴 나라에서는 전 세계 시획을 돌렸는데 글로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미 이제 글로벌한 생각을 못하고 뭐 교황 이런 거 하면서 왔던 거죠. 그래서 세상을 부족을 했고 그래서 쭉 오다가 이제 여기 와서 모든 걸 갖다가 이제 기부를 하는 거. 아까 요분이 제가 미켈란젤로가 1475년생이라고 그랬죠? 1475년생이면서 어렸을 때 이제 자기 양자로 들어왔던 미켈란젤로 미워했었고 이분이 이제 면죄부 남발을 하는 바람에 1517년에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 독일에서 이제 일으키는 그 계기를 만들었던 그 족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옆에서 이제 막 자기 친척들을 막 암살하는 거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몰래 이제 그 바사의 통로를 갖다 만들면서 비밀 창구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메디치 가문이 무너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봤더니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마사초 그림이 있었고요. 저기 산 로렌조 성당이 이제 그 메디치 패밀리들이 이제 그 묻는 고거고 그 옆에 메디치 저택이 있는데 그 안에 그 베르초 고촐리의 그 동호박사 경배 그림이 있고요. 또 산 조바니 세리당이 1401년도에 기베르티하고 브루네스키하고 서로 경합을 하면서 총동의 문 제작되어 있는데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그거를 보고 이거야말로 천국의 문이라고 했던 거고. 조대 종탑과 두오모 대성당이 이제 아까 처음에 봤으면서 저 두오모 대성당의 뚜껑이 이제 그
기베레스에 졌던 브루네스키가 로마에 가서 판테온을 보고 똑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그런 게 되는 거고요. 후반기에 들어가서 메디치 가문이 살던 곳, 사무실을 보던 곳 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도망갈 수 있는 바사의 통로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 피티 궁전으로 피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피렌체를 또 가시거나 또는 이제 볼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저거는 좀 옛날에, 요거는 좀 상대적으로 최근에 역사적으로 시설이 있구나. 그러면서 계보 다시 설명드리면은 1401년에 기베르티와 브루네스키의 대결이 있었고 도나텔로가 있었죠. 그래서 브루네스키가 판테온의 뚜껑을 보고 하면서 거린 설교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원근법이 필요해 하면서 제자인 마사추한테 원근법의 개념을 줬고 이 마사추의 제자인 필리포 리피는 이제 바람둥이여가지고 이제 수녀 저거 했고 배를 잘 그렸는데 그 그림 스타일 뒤에 보게 되면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에서 나타난다. 서로 경쟁자였던 다빈치는 자기 스승인 베로키와 같이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세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과 세례자 요한의 모습보다 옆에 있던 천사의 모습이 훨씬 더 훌륭해가지고 베로키오는 붓을 꺾었고 얘네들과 얘네들은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았고 둘은 되게 친구였었고 그래서 라파엘로가 1511년에 아테네 학당을 그릴 때에는 그 안에 미켈란젤로가 없었는데 1512년에 미켈란젤로가 완성한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을 화를 보고 실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갖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뭐 피곤해서 주무신 분도 계시고 열심히 도는 분도 계셨는데 이제 언젠가 한번 피렌체 가셔가지고 한번 그 사랑을 갖다가 고백해 보실 때에는 이런 지식을 좀 응용하시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기 참 똑똑하다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영상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아까랑은 또 좀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한 번 더 보시죠. Duomo in Florence is a Duomo for the lovers, a place to pledge their eternal love.いつか一緒に登ってくれる。 フィレンツェのドームにいつずっと先。 예,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